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즌2 조선시대의 간신들과 함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조선시대의 간신들 중에 첫 번째 인물 한명회가 되겠습니다. 계유정난을 설계하다 라는 부제로 만나보게 되겠는데요. 권람이 한명회의 말을 세조에게 고하고 또 말하기를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범상하지 않았고 포부도 작지 않으나 명이 맞지 않아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이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공이 만일 반란할 뜻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영웅은 또한 둔건 세상이 험악하여 처세하기 어려움 둔건함이 많으니 지위가 낮은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내가 비록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논하는 바를 들으니 참으로 국사로다. 내가 마땅히 대면하여 상의하겠다 하였다. 자, 그러니까 권람이라는 인물이 한명회를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 시절에 이 세조에게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는데 명의,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뜻이 맞지 않아서 지위가 낮았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양대군께서 만일 발난, 그러니까 난을 일으킬 뜻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라고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영웅은 원래 약간 좀 그런 시기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지위가 낮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를 들으니까 참으로 인물이다. 내가 데려다가 마땅히 그와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대꾸를 한 거죠. 단종실록 2권 단종즉위년 7월 28일에 실려있는 기록이고요. 자, 드라마 한명회 예전에 KBS에서 이 한명회에 대한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덕환 님이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하셨었죠. 드라마 한명회 KBS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 한명회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잔머리와 배짱으로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명회는 1415년 칠삭동이로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고려시대 때부터 유력한 정치가의 가문이었고 특히나 그의 할아버지인 한상질은 조선이 건국했을 때 명나라로 건너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조선이라는 이 국호를 허락받아 왔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이 좀 빵빵한 집안이겠죠. 또한 한상질의 동생인 한상경은 조선의 개국공신 중 한 사람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명회는 금수저 집안 태생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에도 7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부모님들의 가슴을 졸이면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조선 초에 칠삭둥이로 태어난 한명회는 더 생존하기 힘들었겠죠. 실제로도 일설에서는 그의 부모가 한명회는 당연히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모가 한명회를 이불로 감싸서 따뜻한 방에 두었더니 아주 건강하게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아는 났지만 어린 시절의 한명회는 그야말로 왜소하고 병약한 체격을 지닌 아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좀 기골이 장대해지고 머리마저 비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워낙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홀로 전국의 명산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번번이 과거시험에 낙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겨우 문종 2년에야 개성의 경덕궁을 관리하는 한직을 그마저도 음서 그러니까
오품 이상 관리에 비속 친척 및 인척, 그러니까 부모 덕분에 이런 한직을 그나마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관상에서의 한명회, 쇼박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김미성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셨죠. 이때 개성에서는 한양에서 와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끼리 송도계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교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명에도 이곳을 찾아갔지만 경덕궁지기가 무슨 벼슬이냐라는 비웃음만 당하고 쫓겨났다고 해요. 그러나 세종대왕과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면서 한명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당시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책략가와 힘쓰는 한량들을 모으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권람의 추천으로 들어온 한명회는 이 세조의 마음에 굉장히 꼭 들어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한 뒤에 한명회에게 그대는 나의 장자방이다 라고 했대요. 장자방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오른팔로 개국공신인 장량을 뜻하는 거예요. 이때 이 유방의 오른팔이었던 장량이 굉장히 많은 지혜를 이 고조 유방에게 전해 주어서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명회를 높게 쳐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한명회에 대한 세조의 마음, 수양대군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의 모사적 재능을 드러내는 일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 측에 무사, 칼 쓰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염려해서 수양대군에게 무사들과 친분을 쌓을 것을 권유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묻는 수양대군에게 활쏘기 연습이라는 명분으로 모화관, 그러니까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어떤 사신들을 영접하던 곳과 훈련원, 조선시대의 군사의 시제, 무예의 연습, 병서의 강습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에 많은 술과 고기를 마련해 가서 활쏘기가 끝난 뒤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된다라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한량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마흔이 되기 전까지 정말 한량으로 놀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 알고 지냈던 홍달손, 양달 같은 30여 명의 어떤 주먹패 같은 애들을 수양대군에게 추천해서 거두어 드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 영화 관상에서의 수양대군, 쇼박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로 인해서 수양대군은 거사에 필요한 군사들을 모으는 데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사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김종서를 먼저 제거할 계책을 내놓아서 김종서의 집을 기습해서 그를 죽이는 일에도 한명회가 앞장섭니다. 한명회가 김종서에게 영모죄를 씌워서 그와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 이른바 계유정난이 성공하게 될 수 있었죠. 김종서가 살아 있었다면 계유정난은 실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큰 장애물인 김종서가 죽고 나자 단종의 명을 꾸며서 중신들을 불러들이고 황보인, 조극간, 이양 이렇게 어떤 단종파의 인물들을 다 숙청하면서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는 계략을 부려서 수양대군의 권력을 확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한명회였다라는 거죠. 한명회의 계략으로 수양대군은 거사의 반대파를 숙청한 뒤에 스스로 의정부 영사와 이조와 병서의 판서, 내외병마도 통사 등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정인지는 좌의정에, 한확을 우의정에 앉히면서 집권에 필요한 준비를 다 맞추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계책이 바로 한명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명회는 수양대군 곁에서 수양대군이
거사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꾀와 힘을 내놓는 복주머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유정난을 성공시킨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이후에 단종을 밀어내면서 마침내 수양대군을 왕위에 앉히죠. 그러나 다시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단종을 보위에 앉히려는 단종 복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육신으로 불리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렇게 6명이에요. 지금 단종의 표준 영정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한명회는 끊임없이 은밀하게 요주 인물들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거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사육신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고요. 이때 그들과 함께 세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거의 추출되었고 세조의 왕권은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명회는 1등 공신에만 4번이나 책록이 되는데, 계유정난의 공으로 인해서 정난공신, 사육신 사건 처리 뒤에는 좌익공신, 이후 예종 때에 발생한 남이의 옥사 처리 뒤에는 익대공신, 그리고 성종 즉위 후에는 좌리공신의 책록이 됩니다. 그야말로 무서울 것도 남부러울 것도 없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죠. 문제는 한명회가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일종의 권력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명회는 1457년 이조판서가 됐고요. 곧 병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병조판서를 지내면서도 이조의 인사행정권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병권과 인사권을 모두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무예에도 어느 정도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북방에 파견을 나가서 북방을 방비하는 데에 공로를 세워서 1463년에 우의정, 1466년에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도 병조판서, 병권은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죠. 이후 예종까지도 병조판서의 자리를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결국 조선의 무력과 인사권이 10여 년이 넘도록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왼쪽이 드라마 왕의 남자에서의 신숙주, 그 다음에 오른쪽이 드라마 왕과 비에서의 권남의 모습들입니다. 둘 다 KBS죠. 또한 함께 공신록에 책록되었으며 친구 사이이기도 했던 권남, 이 한명회를 추천한 분이죠. 또 신숙주, 이런 사람들과는 서로 혼인으로 연결되면서 이 권력을 독점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때 당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과 혼인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정말 견고한 카르텔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바로 이들을 우리는 후래 역사에서 훈구 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훈구파, 훈구 세력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나 한명회의 야망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예종과 성종의 아내로 만들어서 세조와 사돈, 예종의 장인, 성종의 장인이 되어서 왕가와 혈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우리 시즌 1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자겸에 비견될 정도의 끈끈한 외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의 권세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고요. 그의 집에는 끊임없이 사람과 재물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땅과 보석을 바치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희첩, 그러니까 자신이 아끼는 첩을 한명회에게 바치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정에는 과거를 통해 벼슬에 오른 사람보다 한명회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에 오른 사람이 더 많았었다라고 전해질 정도예요. 하지만 권불 10년, 화무 11홍,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이 말처럼 성종이 즉위한 후 5년 만에
공의 왕후가 소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의 권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영의정과 병조판서의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그 틈을 노리던 젊은 선비들의 탄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종조차도 훈구 세력의 우두머리이자 할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자신의 장인인 한명회에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 왕가나에서의 성종의 모습이고요. 그러던 중 마침내 한명회의 정치적 생명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가 남은 여생을 유유자적하며 지내기 위해서 한강 근처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게 됩니다. 지금은 부촌의 어떤 상징이 된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사실은 한명회가 지은 이 정자에서 그 유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압구정이 그의 몰락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압구정이라는 이 정자가 지어지니까 성종 역시 직접 자신이 시를 지어서 한명에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젊은 선비들이 보기에 이 일이 굉장히 몹시 못마땅했다고 해요. 아니, 이미 퇴직한 노 대신이 자기가 즐길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축하한다고 왕이 직접 시를 지어서 내려보낸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던 중에 압구정의 좋은 풍광이 소문이 나니까 중국의 사신들도 압구정을 자주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명회는 우리 정자가 좀 좁다라는 이유로 국왕이 쓰는 차일, 그러니까 국왕이 어디 바깥 나들이라든가 바깥에서 행사를 할 때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포장, 이것을 자신도 쓰게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걸 나도 그거 좀 씁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종은 이것을 거절했고 한명회는 3번이나 이걸 다시 자기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버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자에서 중국 사신들이 와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인 자기가 우리 와이프가 좀 아파서 나 안 갈래. 그리고 두문문출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성종은 물론이고 승지와 대간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전일에 천사 중국의 사신이 한명회의 압구정을 구경하려 하니 명회가 대궐에 들어와서 용봉 차이를 청구하다 되지 않자 명회가 안색을 변하고 일어나니 성종께서 귀양분했습니다. 명회는 성종의 장인이므로 그 세력을 제어하기 어려울 듯하였지만 그래도 의심치 않고 죄를 주었습니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18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종은 전국에 지은 정자 중에 제천정,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정자하고 희우정이라는 정자, 이 2가지만 남기고 모두 헐어 없애라. 그러니까 압구정 헐어 없애라 라는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리게 된 거예요. 강가에 정자를 지은 자가 누구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제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면 반드시 강을 따라 곳곳을 두루 논일고 난 후에야 그칠 것이고 뒤에 사신으로 오는 자도 다 이것을 본떠 유람할 것이니 그 패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제천정의 풍경은 중국 사람이 예전부터 알고 있고 희우정은 세종께서 큰 가뭄 때에 이 정자에서 우연히 거둥하였다가 마침 영우 신령스러운 비를 만났으므로 이름을 내리고 기문을 지었으니 이 두 정자는 헐어버릴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새로 꾸민 정자는 일체 헐어 없애서 뒷날의 패단을 막으라. 또 내일은 제천정에서 주봉배를 차리고 압구정에는 유감만 하게 하라. 라고 성종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5일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성종은 이 정도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는 했어요. 그러나 승지,
이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관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가 되겠죠. 또 대간, 관료들의 불법을 적발, 탄핵하는 사원부 관원과 왕에게 간쟁하는 사관원 관원들을 합하여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비리 감시하는 부서, 그리고 왕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고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명회에게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성종도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서 한명회에 국문을 지시하였고 결국 한명회는 모든 관직에서 삭탈되고 유배를 떠나서 1487년 쓸쓸하게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나마 따로 어떤 형벌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후로도 성종과 한명회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명회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종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는데 임금이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날마다 중간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으며 병이 위독하여지자 승지를 보내어 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시중 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대를 몸에 가하게 하고 후서를 놀려 입속으로 말하기를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성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자 운명하였는데 나이가 73세이다.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4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막상 자신의 장인이고 할아버지의 오른팔이고 훈구파의 우두머리였던 한명회가 이제 죽어가니까 직접 내이 그러니까 어이죠. 어이를 보내서 치료하게 하고 날마다 이제 또 신하를 시켜가지고 문병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한명회가 자신을 시중드는 사람들한테 관대, 그러니까 어떤 관직에서 입는 정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몸에 딱 입혀달라고 하고 나서 사람이라는 게 처음엔 부지런하지만 나중엔 게을러지는 게 인지당정이다. 그러니까 원컨대 임금께서는 나중에도 지금 처음처럼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운명했다라는 거죠.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나이 40이 넘어서야 정말 한미한 벼슬길에 나갔지만 수양대군을 세조로 옹립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이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지만 역시 자신의 권세를 넘어서는 과욕을 부리다가 자리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한 한명회. 그의 말로는 그래도 다른 간신들에 비해서 호사스러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한명회의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자르는 부관참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권세를 누리던 한명회는 살아서는 사위에게 쫓겨나고 죽어서는 손자뻘되는 연산군에게 목이 베이는 만루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한명회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이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를 옹립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큰 권력을 탐했던 이 한명회는 조선시대 정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명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질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간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